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새벽 3시 50분입니다. 새벽 3시 반부터 한 20여 분 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기자회견을 좀 보면서 여러 의견들을 좀 요약을 해봤고 그런 것을 즉시 분석해서 이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인지,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의 기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이 제주도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제주도에 왔고 제주도 모 호텔에서 어,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FOMC 내용을 즉시 분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좀 목이 잠겨 있지만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이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즉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미국 FOMC 발표는 어쨌든 금리 동결이죠.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이번에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뭐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쇼크도 아니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가장 주목될 만한 것은 첫 번째가 파월의 발언이고 그리고 성명서 내용일 텐데 그동안의 파월 기조를 요약을 먼저 해보고 그 기조랑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면 시장의 기대에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드려보면 파월은 그동안에 계속 자주 했던 표현이 범피 로드다. 2%라는 목표 물가에 이르는데 목표 물가를 달성하는 데는 그 여정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다. 탄탄한 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도로를 걷고 있다, 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만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 쉬운 경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확실히 목표하는 수준까지 달성하는데 목표치를 이루는 데까지는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보아야만 그래야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게 그동안의 파월의 기조예요. 그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성명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된 이 FOMC 성명서를 보면 뭐 기존 3월 FOMC 성명서와 5월 FOMC 성명서를 비교했을 때 뭐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한번 몇 가지 주요한 문구들을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over the past year, but remains elevated. 여전히 물가는 뭐 높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물가는 완화되고는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이 커미티 멤버가 2%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진전을 보는 데 있어서 진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구죠. lack of further progress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없었던 문구가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매파적 발언인 거죠. 생각보다 2% 목표 물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진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가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명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파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FOMC 위원 전체의 의견이 종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FOMC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성명서이기 때문에 이게 페드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상황 인식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있고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Committee는 does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te. 금리를 인하할 만한 어, 금리를 인하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떨 때까지는 더 강한 확신,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는 데까지 더 강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종류의 성명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늦게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한 이유는 파월의 발언을 다 듣고 좀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쭉 듣고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해석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의 해석과 번역 그리고 이제 요약 이런 것들이 담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조가 가장 눈에 띄는 파월의 어떤 발언이었다,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이루어오기도 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물가가 여전히 기대보다 높아서 강한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매파적 물가에 대한 상황 인식인 거죠. 아직까지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당장 금리 인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긴축을 너무 이르게 해도 긴축 완화를 지금의 통화 정책 긴축적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르게 금리를 인하해도 문제고 또 너무 천천히 느리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르게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고물가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것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느리게 해서도 안 된다. 고금리에 따른 고통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페드의 어떤 책무이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해도 안 된다. 적정한 금리 인하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성명서에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6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로 600억에서 250억 달러로 대차대조표 축소를 6월부터 실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다. 노동시장이 그걸 대변해 준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했거든요. 지금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냐, 충분히 억제적이냐,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충분한 금리냐, 5.5%에서 금리를 뭐 5.75%나 6%까지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제약적이다. 5.5% 수준의 기준금리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노동시장에서 아직도 뭐 완전 고용에 가깝긴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노동 공급이 충분히 일자리 공급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든가 예전보다 팬데믹 이전 수준의 어떤 완전 고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고용 시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예전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기자의 질문이 금리 인상은 어떤 조건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좀 핵심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리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상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적절치 않다. 지금 금리 인상은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로대로가 한다면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힌 채 정체된 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금리를 뭐 굳이 인상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제약적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또 왔죠. 2차 인플레이션이 나름의 정점에서 2%를 향해 내려오다가 3%대에서 잘 안 잡히고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정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체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인플레가 고조되면 어떡할까? 2차 인플레 올 수 있을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경로가 있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2차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2차 인플레까지 안 오고 지금의 인플레가 계속 유지된다면 동결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파월이 자주 하는 표현이죠.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겠다. 총체적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나 경기 여건을 좀 보겠고 금융 안정 여부를 좀 보겠고 또 물가 안정 여부를 보면서 이 경로를 보겠다. 물가 안정 경로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가 제2 인플레이션, 2차 인플레이션이죠. 2차 인플레이션이 다시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뭐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체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결하겠다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본다면 어쨌든 향후에 물가가 안정화되는 경로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보겠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여부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경기 안정 여부를 판단하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금융 안정 여부도 보겠다. 기자회견 중에 기자가 질문이 금융 여건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그것이 물가 상승을 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원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동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세 가지 목표죠. 중앙은행의 3대 목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부터 파월의 의견이나 성명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기초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가 상황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PCE 기준으로 22년 7월에 6.8%를 기록한 이후에 그래도 2.4%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쭉 떨어지는 구간에는 곧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솟구쳤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죠. 2.5, 2.7%로 반등합니다. 이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구간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는 구간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근원물가이고요. 근원물가 같은 경우도 나름 뭐 4%대에서 또 3%대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 3.2%를 기록한 이후에 안 떨어지고 2.8, 2.8, 2.8%로 계속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파월이 봤을 때 FOMC 위원들이 봤을 때 지금 물가가 정체되고 있다. 2차 인플레는 아니지만 물가 안정화가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시점은 아니다. 종전에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를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런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CPI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22년 6월에 9.1%라는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고물가가 등장했고 3.0%까지 23년 6월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이 구간 동안에는 금리 인상 없겠지. 23년에 금리 인상 끝났겠지. 아니면 곧 금리 인하 하겠지 하는 그런 기조가 강했던 시점인데, 그 이후에 3.0을 기록한 이후에 23년 6월부터 이후에 오히려 그 이상 높은 물가를 기록합니다. 그죠? 그리고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6.6%를 기록한 이후에, 이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뭐 더 추가적으로 야기되고 23년까지도 마찬가지죠. 5%대의 근원 물가를 기록할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근원 물가가 4%로 내려오고 4.0%를 기록한 이후에 CPI가, 지금은 CPI를 보여드린 거지만 역시 잘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4.0에서 3.8%까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정체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미국 물가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 지금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근 들어 무너졌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좀 보시면 PC나 근원물가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근원물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4년 2분기까지는 그래도 분기별로 PC 근원물가가 2.6%를 향해 내려오겠지만 24년 2분기 이후에 안 내려오고 소수점은 좀 올라가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3분기, 4분기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나고서 25년부터야 비로소 근원 물가가 좀 2%를 향해 가깝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원 물가 기준으로 보면 25년 1분기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목표하는 수준에 달성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IB의 전망이고요. 뭐 PC 기준도 좀 유사합니다만 어쨌든 24년 연내까지는 목표하는 수준의 그 물가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게 평균치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 과거에는 그래도 강하게 이렇게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봤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안 잡히는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동한 거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 왔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미국 물가에 대한 상황 판단, 물가 안정 여부에 대해서 어쩌면 연준 의원들도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CPI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즉시 분석해드렸었고 기여도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는데, 기여도를 보시면 22년 6월이 정점이었으니까 9.1%니까 9.1%의 CPI 물가를 만드는데 각 네 가지 부문들이 얼마만큼을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근원 서비스의 기여도가 3.2%였고 그 당시에는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23년 내내 마이너스 기여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 상승률은 항상 제가 늘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등락률이에요. 그러니까 23년에 고유가가 지속됐다 하더라도 22년 국제 유가랑 비교해 보면, 에너지 가격과 비교해 보면 22년보다는 23년이 떨어졌거든요. 24년 2월까지는 떨어지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24년 3월부터 23년 3월 국제 유가보다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기여도는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적신호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물가가 얼마나 다시 고조되느냐, 다시 상승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시 고물가 2차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근원 물가인데 이 근원 물가 중에서도 일부가 근원 서비스고 또 일부가 근원 상품 물가인데 그런 상품 물가의 기여도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지금은 많이 잡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죠. 그러니까 근원 서비스 물가가 3.32%를 기록한 이후에 잘 안 떨어지고 오히려 기여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의견을 드린다면 2차 인플레를 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그것은 아마도 에너지 물가, 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뭐 중동 전쟁이 다시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서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한다든가 한다면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플러스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2차 인플레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그걸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그 파월의 입장은 아마도 중동 전쟁이 다시 확전되진 않지 않겠느냐. 국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다시 뭐 100달러를 향해 배럴당 이렇게 치솟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온다면 2차 인플레가 온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뭐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흐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에 대해서 반증해 주는 게 보고 계시던 이 근원 서비스 물가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려면 그 서비스 가격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이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 상품 가격에 기여하는 것이 원자재 가격이라고 한다면 서비스 물가에 기여하는 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되어야 그런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 이 끈적끈적한 스티키 인플레이션, 범피 로드 이런 표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혀서다. 이렇게 해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에 있어서 그래도 2차 인플레까지는 아니겠다라고 안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FOMC 위원들이 안도하는 것은 보신 것처럼 브렌트 유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또 천연가스 가격을 가지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름 4월 달에 정점을 찍고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값은 23년 값과 비교했을 때 보세요. 24년 약 4월 달 국제 유가 정점 기준과 비교했을 때 23년 4월보다는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반등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24년 3월 국제 유가가 여기 있다고 보면 23년 3월 국제 유가는 85달러를 상회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로 보면 에너지 물가는 이때보다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떨어지다가 4월부터는 올라가면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게 더 뭐 100달러를 향해 치솟지 않고 이렇게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천연가스 가격도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그래도 2차 인플레까지는 안 오지 않겠느냐, 추가 금리 인상까지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조금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가 상황을 봤어요. 가장 중요한 물가 상황을 봤을 때 고물가 기조에서 내려오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 기조가 오래 유지되겠구나 라고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럼 미국 경기는 어떤가?
미국 경기는 좀 노랜딩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 랜딩이라도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의 양상을 나타낼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미국 경기 상황 진단을 해본다면 23년 3분기, 4분기까지는 5.5%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한 나라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4.9%, 3.4%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죠? 근데 24년 1분기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1.6%로 뭐 굉장히 많이 근래 들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것을 보면 미국 경제가 좀 소프트 랜딩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물가 안정화도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할 수 있고, 한 가지는 기대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기대도 있지만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경기만 굉장히 강하게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두 가지를 종합하면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안 잡혔는데 경기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야기되는 국면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우려감, 이것이 또 한 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을 좀 불안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죠. 자, 경기 상황을 또 진단해 보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떨어지는 양상인데, 근데 미국만 고물가가 지속되고 다시 물가가 치솟고, 그런데 경기는 악화되는 흐름을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갖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GDP 나우를 보면 3.9%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경제는 그래도 1%대로 1.6%로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을 좀 보인 것으로 속보치가 나왔는데, 근데 2분기 성장률 GDP 나우 추정치를 보면 3.9%로 2분기에도 좋은 강한 미국 경기 흐름을 보일 거라는 지금 현재의 판단도 또 가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 견조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고용 지표를 본다면 실업률 지표를 먼저 볼게요. 최근 또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겠습니다만 실업률이 3.9%까지 나름 올라가다가 3.8%로 다시 떨어졌어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구나. 어떻게 실업률이 또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 공급도 29만이 넘게 약 30만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만큼 일자리 시장에서의 일자리 공급도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고용 시장의 여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그래도 둔화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4.1%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임금 상승률이 만약에 3% 정도, 3%대 3.9%나 이 정도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근원 서비스 물가도 점차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임금 상승세가 좀 둔화돼서 서비스 물가가 좀 잡히는 경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래도 미국 경제는 탄탄할지 몰라도 임금 상승률의 둔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도 파월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강한데 어떻게 금리 인하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하고 금융 불안도 없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할 수 있는가? 금리 인하할 수 있죠. 왜요? 지금의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의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걱정이 돼서 경제 위기 상황에, 금융 위기 상황에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전혀 아니고요. 5.5%의 기준금리는 너무 높으니 5.55에서는 좀 내려와야겠다. 예를 들어서 4.5%나 4%를 향해 내려와야 되겠다. 금리 정상화 기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금리 정상화 기조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의 5.5% 기준금리는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니까 정상적인 중립금리를 향해서 내려오겠다. 금리 정상화의 기조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강하고 그리고 금융 안정도 괜찮고 이런 상황 하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진적인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 노동 시장이 강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노동 시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지를 좀 보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더 보여드린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 경기 상황 진단해드리면서 베버리지 곡선을 보여드렸는데, 이 베버리지 곡선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수평축이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죠. 실업률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공석률이 높을수록 역시 뭐 좋은 게 아니죠. 공석률. 일자리가 다 채워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10년 이전에는 이렇게 이동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도 낮고 공석률도 낮고, 그리고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20년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 때는 실업률 높게 치솟고 일자리 공석은 별로 없죠. 근데 지금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이렇게 노란색, 공석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노동 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고요. 이렇게 공석률이 높고 베이컨시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낮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이 부분이 역시 데이터를 지켜보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 창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가를 좀 지켜보면서 고용노동 시장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IB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그래도 24년 1분기까지는 뭐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2분기, 3분기 정도는 다소 소프트 랜딩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면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더 빨리 나타나겠죠. 그러나 지금의 스탠스라고 한다면 이런 소프트 랜딩이라기보다는 노랜딩에 가까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더딘 거죠.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바로 경기 상황 때문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미국의 물가 안정 상황 설명드렸고 경기 안정 상황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 이외에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뭐예요? 금융 안정 여부를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엊그저께 미국의 그 금융 안정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페드의 보고서예요. 이 금융 스테빌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금융 안정 상황을 페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에 금융 안정 상황이 좀 불안하게 전개되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전개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1번, 2번 물가나 경기 안정 여부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 안정 상황이 매우 강하게 불안하게 전개된다면 언제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 위기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 안정은 그냥 별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금융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봤냐면 뭐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보고서, 스태빌리티 리포트 10월 보고서와 이번 4월 보고서를 좀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물가가 persistent, 잘 안 잡히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긴축 기조를 더 유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얼마나 이 금융 불안을 야기하느냐, 그 리스크로 작용하느냐는 비슷해요. 72%. 자, 근데 정책 불확실성은 어떻냐? 23년 10월에는 정책 불확실성, 정책 불안, 그런 불확실성이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봤는데 이건 큰 리스크다. 정책적인 불안이 어쩌면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것이 불안하게 전개되면 금융 불안을 강하게 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 미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꼽았던 부분인데 지난 10월에 진단했을 때가 그 상업용 부동산발 어떤 리스키한 정도가 72%였다고 한다면 56%로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뱅킹 섹터의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도 역시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재정 건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 부채 같은 경우 얼마나 좀 불안하느냐, 그게 또 금융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 있어서도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불안이라든가 긴축 기조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고 또 팔러시 언서틴티는 여전히 좀 더 고조된 양상이지만 평가를 해본다면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과 뱅킹 섹터 이 부분의 불안정성은 그래도 완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이게 최근에 조사인데요. 물가 불안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기조의 불확실성,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3년 그 가을이죠. 10월 그때랑 보면 비교해 보면 이 물가 불안과 강한 긴축 기조가 금융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봤던 그것이 1번이었고 1번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1번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1번 요인이 더 커진 건 아닌데 나머지 요인은 보시면 이것과 비교해 보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키한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금융안정 보고서 뭐 굉장히 긴 페이퍼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5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설명드리는 방식은 23년 하반기에 봤을 때와 지금 24년 상반기에 봤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정확한 표현은 하반기보다는 10월 그리고 24년 4월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지속이나 통화 긴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 안정 상황을 좀 해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더 고조되진 않았어요. 근데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이게 좀 포인트고요. 다만 나머지 요소,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의 그런 스트레스는 오히려 줄었고,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도 줄었고, 재정의 지속 가능한지, 그러니까 재정 부채라든가 국가 부채 이런 문제는 어떤지, 이런 것도 여전히 이런 불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죠. 여기 잠깐 한번 다시 보시면 44에서 40으로 줄었죠. 제가 여기에서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44에서 40으로 줄었으니까 제가 이 숫자를 고쳐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 안정 상황은 더 진전됐다. 금융 불안은 생각보다 야기되지 않고 있다. 제가 그동안에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불안한 거 맞아요. 여전히 불안해요. 근데 그것이 금융 불안을 야기하고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금융 위기로까지 갈 만한 개연성은 약하다라고 진단을 내렸었죠. 바로 그 판단이라고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한국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4월 위기설이 돌았었는데, 역시 부동산 PF 부실 문제 위험합니다. 여전히 위험해요. 그것이 금융 불안을 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경제 위기를 가져올 만큼은 아니다 라고 여러 차례 진단을 해드렸죠. 이미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4월 위기설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5월이니까 4월 위기설은 좀 근거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우리 경제도 부동산 PF라든가 건설 경기 부진이라든가 신규 건설 투자 부족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경기를 더 하방으로 내보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요인은 되겠지만,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되는 팬데믹 경제 위기나 IMF 외환 위기처럼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론적으로 종합을 해보고 그리고 금리 결정에 대한 향후 스탠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요. 지금부터 좀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어떻게 최근 무너지고 있는지를 한번 페드워치상을 통해서 확인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월 11일 기준이에요. 금리를 24년 3월부터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물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면서 그랬죠. 그랬는데 1월 25일쯤에는 5월에 인하할 거야. 3월 20일 들어서는 6월에 인하할 거야. 첫 금리 인하를. 4월 8일 들어서는 7월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4월 26일 들어서는 9월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뒤로 후퇴했다가 5월 1일 어제 들어서는 12월에나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됐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고조됐느냐? 혹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느냐? 시장의 판단인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판단 하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시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역시 FOMC 회의 결과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페드워치 상에서는 다음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판단인 거. 그만큼 시장에서 겁먹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파적 동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페드워치를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세미 페드워치에 접근하는가 봅니다. 네, 나왔네요. 네, 뭐 물론 시장에서 과반은
어쨌든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가 여전히 11월에 금리 인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매파적인 이런 결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동결이긴 동결인데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라는 매파적 동결이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기존에 이미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동결할 거야라고 매파적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덜 매파적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금리가 아마도 인하할 거다, 빠른 시간 안에 인하할 거다라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현재는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주식시장의 향방도 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저의 의견도 드려야 되죠.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고금리 장기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순서인데, 자,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만드는가. 첫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시중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치솟죠.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23년 끝자락 이때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하는 기대감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다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연내 없을 수도 있어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면서 시중금리가 치솟은 겁니다. 저의 판단은 23년 10월 정도, 10월 11월에 있었던 그 정점이죠. 이때로 다시 치솟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채금리가 일종의 정점에 해당된다라고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전쟁이 다시 확전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역시 미국 국채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이던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한국 국채금리도 역시 이렇게 올라간 것. 근데 그 국채금리 차이가 벌어지죠. 나름 벌어지죠. 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이게 강달러 현상을 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얼마 없다가, 그죠? 없다가 차이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뭐죠? 강달러 현상을 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고금리가 장기화되겠구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고 원달러 환율도 역시 치솟게 만들죠. 유독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 속도보다 더 높았었던 그 배경은 또 펀더멘털도 있겠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도 뭐 그렇게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만큼 달러 선호 현상, 뭐 중동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불안이라든가 고금리 장기화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야기됨에 따라서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것이고, 갖고 있던 다른 나라 돈을 달러로 갖고 있어야지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움직임이 일어날 때 뭐 엔화를 달러로 바꿀 것인가, 원화를 달러로 바꿀 것인가, 위안화를 달러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돈이 뭐였던 거예요? 원화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지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났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우리 한국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팔랐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금리 장기화와 그 어떤 시장의 영향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한국 기준금리 인하 혹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언제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서 지금 연내 금리 인하도 쉽지 않겠구나
빨라야 11월이겠구나 하는 그런 시장의 믿음, 시장의 기대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 금리 인하는 언제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게 거의 같이 미뤄진 거라고 좀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의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PC 물가가 2%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러니까 2%에 부합한다기보다는 2% 초반이죠. 2.3%, 4% 근원 PC가 그 지점에 도달하는 지점은 지금으로서는 7월도 어렵겠구나, 9월도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판단도 제가 연말에 23년 연말에 말씀드렸었던 그 기조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만큼 물가라는 데이터를 보시고 또 혹은 그 밖에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이런 이 3대 어떤 지표, 3대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가늠하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연내 금리 인하는 한 차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금리 인하는 뒤로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9월, 11월 정도로 좀 좁혀지지 않을까.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만 해석한다면 7월이나 9월에는 금리 인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정치공학적인 접근 말고 또 이 11월에 금리 인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 배경은 9월 혹은 11월에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배경은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더 지연되고 있다. 스티키하게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연말 끝자락에나 금리 인하 있겠네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시면 좋겠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같이 미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연말 11월 말에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할 경우 그 전에 먼저 할 경우 우리나라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11월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마도 내년 금리 인하로 미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결정이 뒤로 미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 금리 동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고 제가 라이브 중이니까 이 녹화를 끝내고 가볍게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녹화용으로 이렇게 항상 마무리할 때 책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니까 책 소개해드리고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좀 친숙하게 다가오고 싶다. 경제 입문서를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주실 때마다 제 책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라고 자부하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책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연말 끝자락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렇게 많아야 두 차례,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라고 24년 전망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제 전망서를 좀 보시면서 이게 응용서인 거죠. 입문서 보시고 응용서 보시면서 경제에 대한 감각,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오늘 FOMC 회의 즉시 분석 내용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가장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도움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